오즈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 바움 글, 김석희 옮김. 제11장. 놀라운 에메랄드 시. 초록색 안경으로 눈을 보호했는데도 도로시와 친구들은 그 놀라운 도시의 광채에 눈이 부셨다. 거리에는 초록색 대리석에 반짝이는 에메랄드를 아로새긴 아름다운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들 역시 초록색 대리석이 깔려있는 길을 걸었다. 대리석과 대리석이 맞닿은 이음매에는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혀서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유리창도 초록색이었고 하늘도 초록색이었고 햇살도 초록색이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 모두가 초록색 옷을 입었고 손도 발도 얼굴도 모두 초록색이었다. 사람들은 도로시 일행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사자를 보곤 모두 달아나 어머니 뒤에 숨어버렸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리에는 가게가 많았다. 가게 앞을 지나면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가게에 있는 물건들도 하나같이 초록색이었다. 구두와 모자와 옷들도 사탕과 팝콘까지도 온통 초록색이었다. 어떤 가게에서는 초록색 레몬 주스를 팔고 있었다. 도로시가 보니 아이들이 내는 동전도 초록색이었다. 이곳에는 소나 말 같은 동물이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작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다녔다. 수레는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도록 되어 있었다.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유복해 보였다.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을 에메랄드 시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로 데려갔다. 여기가 위대한 오즈 마법사의 궁궐이었다. 출입문 앞에는 병사가 서 있었는데 병사도 역시 초록색 군복을 입고 초록색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문지기가 병사에게 말했다. 낯선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즈 마법사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병사는 도로시 일행을 궁궐 안에 있는 큰 방으로 안내했다. 초록색 양탄자가 깔려있고 에메랄드를 아로새긴 아름다운 초록색 가구가 놓여있는 방이었다. 병사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초록색 깔개 위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게 했다. 도로시 일행이 모두 자리에 앉자 병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접견실에 들어가서 오즈 마법사님께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올 테니 그동안 이 방에서 기다리렴. 도로시와 친구들은 한참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병사가 돌아오자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 마법사님을 만났나요? 병사가 대답했다. 아니, 난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어. 오즈님은 언제나 휘장 뒤에 앉아 계시니까 말이다. 오즈님께 너희들 얘기를 전했더니 그분께서는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오즈님이 계신 곳에는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오즈님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만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며칠 동안 이 궁궐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편히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줄 테니. 고맙습니다. 오즈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군요. 병사가 초록색 호루라기를 불자 예쁜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눈이 초록색이고 머리는 예쁘게 감아 올린 하녀는 도로시 앞에서 공손하게 절하면서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토토를 품에 안고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를 따라갔다. 복도를 여러 개 지나고 계단을 3번 올라간 다음 마침내 궁궐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도로시는 이렇게 아름답고 아늑한 방을 본 적이 없었다.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는 초록색 비단으로 만든 요가 깔려져 있고 초록색 공단으로 만든 이불이 덮여 있었다. 방 한복판에는 작은 분수가 있었는데 초록색 향수가 치솟아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초록색 대리석 수반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창가에는 예쁜 초록색 꽃이 놓여 있고 책꽂이에는 초록색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도로시가 그 책들을 꺼내서 펼쳐보니 초록색으로 그린 재미난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림들이 무척 우스워서 도로시는 깔깔대고 웃었다. 옷장에는 비단과 공단과 우단으로 만든 초록색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모두 도로시의 몸에 꼭 맞았다. 그럼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종을 울리세요. 오즈 마법사님께서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아가씨를 부르실 거예요. 하녀는 허리를 굽혀 절하고 방에서 나갔다. 그런 다음 도로시의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각자 방으로 안내했다. 도로시의 친구들도 저마다 궁궐에서 가장 좋은 방에서 묵게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대접이었지만 허수아비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 방에 혼자 남게 되자 허수아비는 문 바로 안쪽에 우두커니 서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허수아비는 누워도 편하지 않았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천장 모퉁이에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밤새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양철나무꾼은 습관적으로 침대에 누웠다. 나무꾼은 살로 된 사람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을 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음매 부분이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목과 팔과 다리를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밤을 보냈다. 사자는 숲속의 가랑잎 위에서 자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방에 갇혀있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자는 이런 일로 속을 태울 만큼 어리석은 동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침대 위로 올라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1분도 지나기 전에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어제 저녁에 왔던 하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왔다. 하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초록색 공단 옷을 골라서 도로시에게 입혀주었다. 도로시는 그 위에 초록색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토토의 목에는 초록색 리본을 메어주었다. 그리고 하녀를 따라 오즈 마법사의 접견실로 갔다. 맨 처음 들어간 넓은 방에는 수많은 신사와 숙녀들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아침마다 접견실 밖에 와서 기다렸지만 오즈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도로시가 들어가자 그들은 신기한 듯이 도로시를 쳐다보았다. 한 사람이 속삭였다. 정말로 무서운 오즈님을 직접 만날 작정이냐? 그럼요. 저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도로시의 면담 요청을 마법사에게 전달한 병사가 말했다. 오즈님은 이 아가씨를 만나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아가씨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가씨가 은 구두를 신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아가씨 이마에 입맞춤 자국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곤 그렇다면 꼭 만나야겠다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종이 울렸다.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저게 신호예요. 아가씨 혼자서 접견실에 들어가셔야 해요. 하녀는 작은 문을 열었고 도로시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주 멋진 방이었다. 크고 둥근 방인데 천장이 무척 높았다. 벽과 천장과 바닥에는 커다란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천장 한복판에는 해처럼 밝은 조명등이 있어서 그 불빛을 받아 에메랄드가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로시가 가장 놀란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커다란 초록색 대리석 옥좌를 보았을 때였다.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박혀있는 옥좌에는 커다란 머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몸통도 팔다리도 없이 머리뿐이었다. 머리털은 하나도 없었지만 눈과 코와 입은 있었다. 그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의 머리보다 더 큰 것 같았다. 도로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 이상하게 생긴 머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자 눈이 천천히 돌아서 도로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윽고 입이 움직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가 커다란 머리를 보고 상상한 것만큼 무시무시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작고 착한 도로시예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눈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것처럼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은구두는 어디서 얻었지? 우리 집이 동쪽의 못된 마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마녀가 죽었는데 그 마녀가 신고 있던 것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이마의 입맞춤 자국은 누구한테서 얻은 것이냐? 북쪽의 착한 마녀가 저랑 헤어질 때 인사로 이마에 입맞춘 자국이에요. 커다란 눈이 또다시 도로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 눈은 도로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윽고 오즈가 물었다. 알았다. 그런데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로시는 간절히 말했다. 전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를 엠 아줌마랑 헨리 아저씨가 계시는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오즈님의 나라는 무척 아름답지만 전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엠 아줌마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몹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커다란 눈이 3번 깜빡이더니 천장을 쳐다보았다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마치 방 안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눈이 다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오즈님은 강하고 전 약하니까요. 오즈님은 위대한 마법사이시고 저는 힘없는 어린아이니까요. 그렇지만 너는 동쪽의 못된 마녀를 죽일 만큼 힘이 세지 않니?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좋다. 그럼 내 대답을 들어라.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마. 무엇을 해야 하죠? 서쪽에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너라. 도로시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전 못해요. 너는 이미 동쪽의 마녀를 죽였고 은구두도 신고 있지 않느냐. 그 구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제 이 나라에 남아있는 못된 마녀는 하나뿐이다. 네가 그 마녀를 죽이고 오면 내가 너를 캔자스로 보내주마. 하지만 그전에는 안 돼. 도로시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커다란 눈이 다시 깜빡이더니 걱정스러운 듯이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오즈는 도로시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전 지금까지 아무것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원해서 죽인 적은 없다고요.
게다가 제가 못된 마녀를 죽이고 싶다 해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오즈님처럼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도 죽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마녀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내 대답이다. 그 못된 마녀를 죽이기 전엔 너희 아저씨와 아줌마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마녀는 아주 고약하고 심술궂다는 것, 엄청나게 사악하고 잔인한 마녀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자, 가거라. 네 일을 끝낼 때까지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도로시는 울면서 접견실을 나와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오즈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시는 울면서 말했다. 이젠 희망이 없어. 오즈가 나보고 서쪽의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래. 그러기 전엔 나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겠대. 하지만 난 절대로 못해. 내가 무슨 수로 그 마녀를 죽일 수 있겠어? 친구들은 도로시를 가엾게 여겼지만 도로시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도로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 울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은 허수아비 차례였다. 아침에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허수아비한테 와서 말했다. 나를 따라와. 오즈님께서 너를 데려오라고 하셨어. 허수아비는 병사를 따라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의 에메랄드 옥자에는 아름다운 귀부인이 앉아 있었다. 귀부인은 초록색 비단 옷을 입고 물결치듯 흘러내린 초록색 머리 위에는 보석 왕관을 쓰고 있었다. 어깨에는 화려한 색깔의 날개가 돋아나 있었는데 날개가 너무 가벼워서 가벼운 바람에도 한들거렸다. 허수아비는 접견실에 들어가면 커다란 머리를 보게 될 줄 알았다. 도로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프로 만든 인형치고는 최대한 예쁘게 절을 했다. 그러자 아름다운 귀부인은 상냥하게 허수아비를 바라보았다. 난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의 오즈다. 넌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속에 밀집을 채워넣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두뇌가 없습니다. 저는 오즈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밀집 대신 뇌를 제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오즈님은 현명하고 강한 분이니까요. 오즈님 말고는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으니까요. 나는 대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마. 네가 서쪽의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면 너한테 두뇌를 잔뜩 주마. 네가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뇌를 듬뿍 주겠다. 저는 오즈님이 도로시한테 마녀를 죽이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랬지. 나는 누가 마녀를 죽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마녀가 죽을 때까진 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 자, 가거라. 네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두뇌를 얻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허수아비는 슬픔에 잠긴 채 친구들한테 돌아와서 오즈와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도로시는 오즈 마법사가 어제와는 달리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 여자한테는 양철 나무꾼만큼이나 마음이 필요해. 이튿날 아침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양철 나무꾼한테 와서 말했다. 오즈님이 너를 데리고 오래. 양철 나무꾼은 병사를 따라 접견실로 갔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귀부인을 보게 될지 커다란 머리를 보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왕이면 오즈 마법사가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무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오즈가 머리라면 난 마음을 얻지 못할 거야. 머리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를 동정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아름다운 귀부인이라면 마음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야지. 귀부인은 상냥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들 하니까. 그러나 접견실에 들어간 양철 나무꾼은 머리도 귀부인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오즈가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짐승은 코끼리만큼이나 몸집이 커서 초록색 옥좌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망가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 짐승의 머리는 코뿔소 같았지만 눈이 5개나 달려 있었다. 몸통에는 5개의 긴 팔이 달려 있고 길고 가느다란 다리도 5개였다. 그리고 헝클어진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만큼은 양철 나무꾼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겁에 질려 가슴이 쿵쿵 뛰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철 나무꾼은 양철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몹시 실망하긴 했지만 두려움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넌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나무꾼이고 양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인간들처럼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저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즈님 뿐이니까요. 이 말에 오즈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네가 정말로 마음을 갖고 싶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떻게요? 도로시를 도와서 서쪽의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너라. 그러면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다정한 마음을 너에게 주마. 양철 나무꾼은 슬픔에 잠긴 채 친구들한테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나무꾼은 접견실에서 만난 무시무시한 짐승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오즈 마법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에 감탄했다. 사자가 말했다. 내가 접견실에 들어갔을 때 오즈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는 목청껏 큰 소리로 으르렁거릴 거야. 그러면 오즈는 놀라서 내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지. 오즈가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난 그 여자한테도 덤벼드는 척 하겠어. 그러면 겁이 나서 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 오즈가 커다란 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내 뜻대로 될 거야. 난 오즈가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머리를 공처럼 이리저리 굴릴 테니까. 그러니까 모두 기운을 내. 다 잘 될 거야. 이튿날 아침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사자를 접견실로 데리고 가서 오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본 사자는 옥좌 앞에 큰 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덩어리는 눈부시게 밝아서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사고가 나서 오즈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닐까? 사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강해서 수염이 타버렸다. 겁이 난 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바로 그 불덩어리 속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오즈님은 모든 마법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오직 오즈님만이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요. 불덩어리가 잠시 맹렬하게 타올랐다. 이윽고 목소리가 말했다. 서쪽에 못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당장 너에게 용기를 주마. 하지만 그 마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도 겁쟁이로 남아있어야 한다. 사자는 이 말에 화가 났지만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다. 사자가 말없이 불덩어리를 노려보며 서 있는 동안 불덩어리가 몹시 뜨거워졌기 때문에 사자는 휙 돌아서서 방을 뛰쳐나왔다. 사자는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달려가서 마법사와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로시가 슬픈 얼굴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사자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야. 윙키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못된 마녀를 찾아내어 죽이는 거야. 도로시가 물었다. 하지만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사자가 말했다. 그러면 나는 영영 용기를 가질 수 없겠지. 허수아비가 덧붙였다. 나는 영영 두뇌를 가질 수 없을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영영 마음을 가질 수 없겠지. 그리고 나는 영영 엠 아줌마랑 헨리 아저씨를 만나지 못할 거야. 도로시는 이렇게 말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초록색 하녀가 외쳤다. 조심하세요. 눈물이 초록색 비단 옷에 떨어지면 얼룩이 질 거예요. 도로시는 얼른 눈물을 닦고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서쪽 나라로 가서 그 못된 마녀를 어떻게든 없애고 오는 수밖에. 하지만 난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사자가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어. 하지만 나는 너무 지독한 겁쟁이라서 마녀를 죽이지 못할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어. 하지만 나는 지독한 바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마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지만 너희가 간다면 나도 함께 가겠어.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튿날 아침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무꾼은 초록색 숫돌에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았고 모든 이음매에 충분히 기름을 쳐두었다. 허수아비는 밀집을 새로 몸속에 채워넣었고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다시 그려주었다. 친절한 초록색 하녀는 도로시의 바구니에 먹을 것을 잔뜩 담아주고 작은 방울이 달린 초록색 리본을 토토의 목에 매주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단잠을 잤다. 동이 트자 궁궐 뒤뜰에 사는 초록색 수탉이 꽃기어 우는 소리와 초록색 알을 낳은 암탉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깨워주었다. 제12장 못된 마녀를 찾아서 도로시 일행은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의 안내를 받으며 에메랄드 시내를 지나 문지기가 살고 있는 방으로 갔다. 문지기는 그들이 쓰고 있던 안경을 풀어서 커다란 초록색 상자에 집어넣은 다음 정중하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도로시가 물었다. 서쪽에 못된 마녀한테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죠? 문지기가 대답했다. 길은 없단다. 그쪽으로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마녀를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윙키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알면 그 마녀가 너희들을 찾아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할 테니까. 허수아비가 말했다. 아마 그렇게 못할걸요. 우리는 그 마녀를 죽일 작정이니까요. 문지기가 말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마녀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난 마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도 노예로 삼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조심해. 그 마녀는 가뜩이나 고약한데 너희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 더욱 사납게 나올 테니까. 해가 지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마녀를 만나게 될 거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문지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도로시 일행은 여기저기에 데이지와 미나리아 제비가 피어있는 풀밭을 걸어갔다. 도로시는 궁궐에서 입던 예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놀랍게도 초록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토토의 목에 감긴 리본도 초록색이 아니라 도로시의 옷처럼 새하얗게 빛깔이 변해 있었다. 에메랄드 씨는 금세 멀어졌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땅은 점점 황량하고 험해졌다. 서쪽 나라에는 밭도 없고 집도 없었으며 땅은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였기 때문이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한 그루도 없었기 때문에 오후의 햇볕이 그들의 얼굴을 뜨겁게 비추었다. 그래서 밤이 되기도 전에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몸이 고단해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다.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보초를 섰다. 서쪽의 못된 마녀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애꾸 눈은 망원경처럼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었다. 마녀는 성문 앞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풀밭에서 잠자고 있는 도로시를 발견했다. 못된 마녀는 나그네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서 마녀는 목에 매달고 있던 은으로 된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커다란 늑대들이 떼지어 달려왔다. 다리가 길고 눈이 매섭게 번쩍이며 이빨이 날카로운 늑대들이었다. 마녀가 말했다. 저 언덕으로 달려가서 잠자고 있는 놈들을 모조리 찢어 발기고 오너라. 우두머리 늑대가 물었다. 노예로 삼지 않으실 건가요? 노예로 삼을 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한 놈은 양철로 만들어졌고 한 놈은 밀집으로 만들어졌어. 또 하나는 어린 계집애고 하나는 사자야.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버려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이렇게 말한 다음 부하들을 거느리고 곧장 달려갔다. 다행히도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보초를 서다가 늑대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양철나무꾼이 허수아비한테 말했다. 저까진 늑대들은 나한테 맡겨. 넌 내 뒤에 숨어 있어. 저놈들은 내가 해치울 테니까. 나무꾼은 날카롭게 갈아둔 도끼를 들고 기다렸다. 이윽고 우두머리 늑대가 다가오자 나무꾼은 도끼를 내리쳤다. 우두머리 늑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오는 늑대도 그 다음에 오는 늑대도 하나도 빠짐없이 나무꾼이 휘두른 도끼를 피하지 못했다. 늑대는 모두 40마리였는데 마침내 40번째 늑대가 죽었다. 양철나무꾼 앞에는 죽은 늑대들이 무더기로 쌓였다. 그제야 양철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허수아비 옆에 앉았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솜씨 한번 좋은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깨어난 도로시는 늑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양철나무꾼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도로시는 양철나무꾼에게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풀밭에 앉아 아침을 먹은 다음
친구들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 그날 아침 못된 마녀는 성문에 나와서 애꾸눈으로 늑대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수많은 까마귀 떼가 날아왔다. 까마귀들이 어찌나 많은지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였다. 못된 마녀는 까마귀들의 왕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놈들한테 날아가서 눈을 쪼아먹고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까마귀들은 커다란 무리를 지어 도로시 일행을 향해 날아갔다. 도로시는 까마귀 떼가 새카맣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말했다. 이번엔 나한테 맡겨. 모두 풀밭 위에 납작 엎드려 있어.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야. 도로시와 사자와 나무꾼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허수아비 혼자 일어선 채 두 팔을 활짝 벌렸다. 까마귀는 허수아비만 보면 놀라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리고 선 허수아비를 보고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까마귀 왕이 외쳤다. 저건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일 뿐이다. 내가 저놈의 누나를 쪼아먹겠다. 까마귀 왕이 날아오자 허수아비는 그 까마귀의 머리를 잡고 목을 비틀어 버렸다. 그 다음에 덤비는 놈도 그 다음에 덤비는 놈도 모두 목을 비틀어 죽여버렸다. 까마귀는 모두 40마리였고 마침내 허수아비는 40번째로 까마귀의 목을 비틀었다. 마침내 모든 까마귀가 죽은 채로 허수아비의 옆에 쌓였다. 허수아비는 친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했고 그들은 곧 다시 길을 떠났다. 못된 마녀는 다시 밖을 내다보다가 까마귀들이 모두 죽어서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마녀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세 번째로 호루라기를 불었다. 곧 하늘에서 요란하게 붕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많은 벌떼가 날아왔다. 저놈들한테 가서 독침으로 쏘아 죽여버려라. 마녀가 명령하자 벌떼는 도로시 일행이 걷고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벌떼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허수아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내 몸속에 있는 짚을 꺼내서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에게 덮어줘. 그러면 벌들이 와도 쏘지 못할 거야.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하자 나무꾼은 시키는 대로 했다.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고 사자 옆에 눕자 나무꾼은 허수아비의 몸에서 밀집을 꺼내 그들을 완전히 덮었다. 벌떼가 날아왔지만 양철 나무꾼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벌떼들은 우두커니 서 있는 양철 나무꾼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침을 쏘고 또 쏘아도 양철을 찌를 수는 없었다. 찌르기는커녕 양철에 부딪혀서 침만 모두 부러지고 말았다. 독침이 부러지면 벌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벌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죽은 벌은 석탄 더미처럼 나무꾼 주위에 새까맣게 쌓였다. 그러자 도로시와 사자가 일어났다.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을 도와서 허수아비의 몸속에 다시 짚을 채워 넣어 전처럼 훌륭한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 일이 끝나자 도로시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못된 마녀는 벌떼들이 석탄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발을 구르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이를 득득 갈았다. 마녀는 다시 수십 명의 노예를 불렀다. 노예들은 모두 윙키들이었다. 마녀는 노예들에게 날카로운 창을 주면서 낯선 놈들을 쫓아가서 모두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윙키들은 용감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마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녀의 성을 떠나 도로시 일행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이번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가엾은 윙키들은 겁에 질려서 고르마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렸다. 윙키들이 성으로 돌아오자
못된 마녀는 채찍으로 노예들을 호되게 때리고는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다. 마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낯선 놈들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모조리 실패로 끝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녀는 고약하고 심술궂을 뿐만 아니라 힘도 셌다. 마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장 결정했다. 마녀는 선반에서 금으로 된 모자를 꺼냈다. 모자에는 다이아몬드 고리가 달려있고 테두리에는 루비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이 모자에는 굉장한 마력이 숨겨져 있어서 이 모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3번까지 불러내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4번 이상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못된 마녀는 지금까지 황금 모자의 힘을 2번 써먹었다. 첫 번째는 윙키드를 노예로 삼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했고, 2번째는 오즈 마법사와 싸워서 그를 서쪽 나라에서 쫓아낼 때 사용했다. 마녀가 황금 모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녀는 황금 모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사나운 늑대도 까마귀 떼도 독침을 가진 벌떼도 다 죽어버렸고 노예들도 사자에게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못된 마녀는 황금 모자를 머리에 쓴 다음 왼발로 서서 주문을 외웠다. 에페, 페페, 카케. 다음에는 오른발로 서서 주문을 외웠다. 힐로, 홀로, 헬로. 다음에는 2 발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지, 주지, 찌크.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우렁우렁하는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어두운 하늘에서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원숭이 떼에 둘러싸인 못된 마녀의 모습이 보였다. 원숭이들의 어깨에는 크고 튼튼한 날개가 한 쌍씩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놈이 우두머리였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마녀한테 가까이 날아와 말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못된 마녀가 말했다. 내 땅에 들어와 있는 낯선 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러나 사자는 산채로 잡아 끌고 오너라. 굴레를 씌워서 말처럼 부려먹고 싶으니까.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순간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도로시 일행이 걷고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원숭이 몇 마리가 양철 나무꾼을 잡아서 하늘로 올라가더니 뾰족한 바위에다 내던졌다. 바위에 떨어진 나무꾼은 납작하게 찌그러져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또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붙잡아서 몸속에 들어있는 밀집을 모조리 꺼냈다. 그런 다음 모자와 장화와 옷가지들을 똘똘 말아서 높은 나무에다 걸쳐놓았다. 나머지 원숭이들은 튼튼한 올가미를 던져서 사자를 붙잡은 다음 몸뚱이와 머리와 다리를 밧줄로 친치 묶었다. 그리고 사자를 붙들고 하늘을 날아서 마녀의 성으로 끌고 갔다. 원숭이들은 높은 쇠창살을 둘러친 작은 마당에 사자를 가두었다. 그러나 도로시만은 조금도 해치지 못했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은 채 친구들의 슬픈 운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제 자기한테도 그런 운명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털투성이에 기다란 2 팔을 내밀고 이빨을 드러낸 채 흉측한 얼굴로 도로시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도로시의 이마에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한테도 도로시를 건드리지 말라고 몸짓으로 명령했다. 얘들아, 이 아이는 감히 해칠 수 없어. 착한 힘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착한 힘은 악한 힘보다 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를 못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가는 것뿐이다.
원숭이들은 도로시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품에 안고 하늘을 날아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간 다음 현관 계단 위에 도로시를 내려놓았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마녀에게 말했다.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없애버렸고 사자는 꽁꽁 묶어 가둬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해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품에 안겨있는 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배력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킥킥, 캑캑,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못된 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있는 입맞춤 자국을 보곤 깜짝 놀랐다. 이마에 입맞춤 자국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떨어뜨린 마녀는 도로시가 응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곤 더욱 놀라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 구두에는 굉장한 마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녀는 처음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우연히 도로시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도로시가 너무나 순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가 신고 있는 응구두의 마력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안심한 마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했다. 이 계집 아이는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내 노예로 만들 수 있어. 마녀는 도로시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양철나무꾼이나 허수아비처럼 혼날 줄 알아. 마녀는 성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방을 여러 개 지나더니 도로시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마녀는 도로시에게 솥과 냄비를 씻고 마루를 닦은 다음 난로에 장작을 지피라고 명령했다. 못된 마녀한테 끌려오면 죽게 될 줄 알았는데 마녀는 도로시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마음이 놓인 도로시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도로시가 일하는 동안 마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겁쟁이 사자한테 굴레를 씌우고 마차를 끌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녀가 우리로 다가가서 문을 열자 사자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마녀는 즐겁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다. 좋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를 굶겨 죽일 수도 있어.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않을 테다. 그 뒤 마녀는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한테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날마다 정오가 되면 우리 문에 와서 이렇게 물었다. 어때? 내 말을 듣겠나? 말처럼 굴레를 쓸 테냐? 천만에 나를 우리에서 내놓기만 하면 너를 당장 물어뜯어버릴 거야. 사자는 마녀의 말을 통 듣지 않았다. 사자는 마녀가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밤 마녀가 잠들고 나면 도로시가 찬장에서 음식을 꺼내다가 사자한테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사자는 집더미 위에 누웠고 도로시는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베고 누워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성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성은 윙키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못된 마녀의 노예인 윙키들은 마녀를 너무 두려워해서 무엇이든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온종일 힘들게 일해야 했다. 마녀는 걸핏하면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우산으로 도로시를 때리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도로시의 이마에 있는 입맞춤 자국 때문에 감히 도로시를 건드리진 못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도로시는 자신과 토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마녀가 우산으로 토토를 때렸다. 그러자 이 용감한 강아지는 마녀에게 덤벼들어 다리를 물어버렸다. 마녀는 너무 사악해서 오래전에 몸속의 피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개한테 물렸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캔자스로 돌아가는 일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도로시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엉엉 우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토토는 도로시의 발치에 앉아서 도로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우울하게 낑낑거렸다. 자기가 어린 주인을 얼마나 가엾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사실 토토는 도로시가 옆에 있기만 하면 캔자스에서 살든 오즈의 나라에서 살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어린 주인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곤 토토도 불행해진 것이다. 못된 마녀는 도로시의 응구두가 탐났다. 마녀가 거느리고 있던 벌과 까마귀와 늑대들도 이제는 무더기로 쌓인 채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고 황금 모자의 마력도 다 써버렸다. 그렇지만 은구두를 빼앗을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터였다. 마녀는 도로시가 구두를 벗기만 하면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로시는 그 예쁜 구두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밤에 잘 때와 목욕할 때 말고는 한시도 구두를 벗지 않았다. 마녀는 어둠을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는 감히 구두를 훔치러 도로시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고 물은 어둠보다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도로시가 목욕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늙은 마녀는 이제껏 물을 만져본 적도 없었고 물 묻은 것에 몸이 닿지 않도록 늘 조심했다. 못된 마녀는 마침내 나쁜 꾀를 꾸며냈다. 부엌마루에 쇳덩이를 놓은 다음 마법을 걸어 그 쇳덩이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마루를 건너다가 쇳덩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발에 걸려 나동갈아지고 말았다.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질 때 응구두 한 짝이 벗겨졌다. 도로시가 응구두를 미쳐 집어들기 전에 마녀가 재빨리 구두를 낚아채어 뼈만 앙상한 발에 신어버렸다. 못된 마녀는 꾀가 성공한 것에 우쭐했다. 은구두 한 짝을 가지고 있으면 마력의 절반은 마녀의 것이었고 이젠 도로시가 마력의 사용법을 안다고 해도 그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예쁜 구두 한 짝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말했다. 이리 줘요. 내 구두를 돌려주세요. 싫어. 이 구두는 이제 내 거야. 못된 할망구. 무슨 권리로 내 구두를 빼앗는 거예요? 마녀는 도로시를 비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구두를 돌려주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나머지 한 짝도 빼앗기고 말 테니. 도로시는 가뜩이나 슬픈 처지에 응구두 한 짝까지 뺏기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마녀에게 물을 쏟아부었다. 마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고 말았다. 못된 마녀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도로시가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마녀는 점점 오그라들고 쭈그러지기 시작했다. 마녀가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이제 녹아버릴 거다. 도로시는 마녀가 정말로 설탕처럼 녹아서 없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정말 안 됐군요. 마녀는 슬프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몸에 물이 닿으면 끝장이라는 걸 몰랐니? 물론 몰랐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제 곧 완전히 녹아버릴 것이다. 그럼 이 나라는 네 것이 된다. 난 평생 동안 못되게 살았지만 너 같은 꼬마한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녹는다. 아, 나는 간다. 아,
아! 못된 마녀는 점점 녹아서 쓰러지고 말았다. 흐물흐물해진 몸뚱이가 부엌마루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마녀가 완전히 녹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물통에 물을 더 담아다가 부엌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런 다음 찌꺼기를 모두 문 밖으로 쓸어내버렸다. 못된 마녀한테서 남은 것이라곤 은구두 한 짝뿐이었다. 도로시는 그 구두를 깨끗이 씻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서 다시 신었다. 마침내 못된 마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도로시는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한테 달려가서 서쪽의 마녀가 죽었으니 이젠 더 이상 낯선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13장 친구들을 구출하다. 겁쟁이 사자는 못된 마녀가 물에 녹아버렸다는 말을 듣고 뜰 듯이 기뻐했다. 도로시는 사자를 데리고 성으로 갔다. 성에서 도로시가 맨 먼저 한 일은 윙키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윙키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못된 마녀의 노예가 되어 고생을 했고 마녀는 윙키들에게 언제나 가혹하게 굴었기 때문에 도로시의 말을 들은 윙키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윙키들은 이날을 명절로 정하고 잔치를 열어 춤을 추며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사자가 말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을 구할 수는 없을까? 사자가 대답했다.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 도로시와 사자는 윙키들에게 친구들을 살려내고 싶은데 도와주겠느냐고 물었다. 윙키들은 도로시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가장 현명해 보이는 윙키들을 뽑아서 함께 출발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그들은 마침내 양철 나무꾼이 온통 찌그러진 채 누워있는 바위 투성이 들에 도착했다. 도끼는 나무꾼 근처에 있었지만 도끼날은 녹슬고 자루는 부러져 있었다. 윙키들은 양철 나무꾼을 안아들고 다시 노란성으로 데려갔다. 도로시는 성으로 가는 동안 친구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사자도 슬퍼 보였다. 마침내 성에 도착하자 도로시는 윙키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가운데 땜장이는 없나요? 윙키들이 말했다. 물론 있지요. 아주 뛰어난 땜장이가 몇 명 있답니다. 그럼 그분들을 데려와 주세요. 땜장이들이 연장 자루를 들고 오자 도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움푹 들어간 곳은 바로 펴고 찌그러진 곳은 판판하게 하고 부러진 곳은 땜질할 수 있나요? 땜장이들은 양철나무꾼을 꼼꼼히 살핀 다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땜장이들은 곧 성의 커다란 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꼬박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나무꾼의 팔과 다리와 몸통과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고 비틀고 구부리고 땜질하고 윤을 내면서 부지런히 일한 끝에 마침내 양철 나무꾼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이음매 부분도 전처럼 잘 움직이게 되었다. 물론 몇 군데 땜질한 자국이 남긴 했지만 땜장이들의 솜씨는 훌륭했다. 양철 나무꾼은 허영심이 없었기 때문에 땜질한 자국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의 방으로 들어와 자기를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도로시는 나무꾼의 이음매가 녹슬지 않도록 앞치마로 꼼꼼히 눈물을 닦아주어야 했다. 도로시도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닦아낼 필요가 없었다. 사자도 꼬리 끝으로 연신 눈을 문질러서 꼬리가 흠뻑 젖어버렸다.
그래서 양지 바른 마당에 나가 꼬리가 마를 때까지 햇볕을 쬐어야 했다. 도로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허수아비가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도로시는 윙키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다. 도로시 일행과 윙키들은 당장 길을 떠나 온종일 걸었다. 이튿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허수아비의 옷가지를 걸어둔 나무에 이르렀다. 그 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너무 매끄러워서 아무도 기어오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내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허수아비의 옷을 되찾을 수 있어. 땜장이들이 나무꾼을 수리하는 동안 금을 세공하는 윙키는 금으로 도끼자루를 만들어 부러진 낡은 자루 대신 나무꾼의 도끼에 끼워 놓았다. 그리고 다른 윙키들은 도끼날을 갈아서 녹을 모두 벗겨내고 은빛으로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윤을 내두었다.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커다란 나무가 순식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허수아비의 옷가지가 나무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도로시는 그 옷을 집어들어 윙키들에게 주고 성으로 가져가게 했다. 윙키들은 질 좋고 따뜻한 짚을 그 속에 채워 넣었다. 그러자 전처럼 훌륭해진 허수아비가 자기를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성에서 며칠 동안 행복하게 보냈다. 성에는 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도로시는 M 아줌마가 생각나서 말했다. 오지한테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래, 난 마음을 얻게 될 거야. 허수아비가 즐거운 듯 말했다. 나는 두뇌를 얻게 될 거야. 사자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나는 용기를 얻게 될 거야. 도로시가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나는 캔자스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내일 당장 에메랄드시로 떠나자. 이튿날 도로시와 친구들은 윙키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했다. 윙키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특히 윙키들은 양철 나무꾼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쪽 나라에 남아서 자기네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떠나겠다는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는 토토와 사자에게 금목걸이를 하나씩 주고 도로시에게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아름다운 팔찌를 선물로 주었다. 허수아비에게는 걸을 때 발부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금으로 된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주었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장식 무늬에 금을 채워놓고 보석을 박은 은으로 만든 기름통을 주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멋진 답례 연설을 했고 팔이 아플 때까지 윙키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도로시는 마녀가 쓰던 찬장으로 가서 여행하는 동안 먹을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그런데 그 찬장 위에 황금 모자가 놓여 있었다. 도로시가 머리에 써보니 딱 맞았다. 도로시는 황금 모자의 마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모자가 예뻐서 그 모자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던 책 넓은 모자는 바구니에 넣었다. 이윽고 여행 준비가 끝나자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시를 향해 길을 떠났다. 윙키들은 만세를 부르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제14장 날개 달린 원숭이.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못된 마녀의 성과 에메랄드 시 사이에는 길이 없었다. 도로시 일행이 마녀를 찾아갈 때는 마녀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으로 데려왔다. 미나리아 제비와 데이지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을 지나
에메랄드시로 돌아가는 것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납치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물론 그들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곧장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한낮이 되어 해가 머리 위에 오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들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도로시 일행은 계속 걸었다. 밤이 되자 달이 떠올라 들판을 훤히 비추었다. 그들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노란 꽃들 사이에 누워서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물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잠을 자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출발했다. 도로시가 말했다.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간 어딘가에 도착하겠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보이는 거라곤 노란 들판뿐이었다. 허수아비가 투덜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게 분명해. 빨리 길을 찾아서 제때 에메랄드시에 도착하지 못하면 난 영영 두뇌를 얻지 못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마음을 얻지 못할 거야. 난 오즈한테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가 없어. 어쨌든 이게 아주 긴 여행이라는 건 인정해야 해. 겁쟁이 사자가 우는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난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한 채 영원히 방랑할 만한 용기가 없어. 도로시는 맥이 빠져서 풀밭에 주저앉아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친구들도 풀밭에 앉아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토토는 눈앞에 나비가 날아가는데도 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토토가 그런 즐거움을 포기할 만큼 지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토토는 혀를 쑥 내밀고 헐떡거리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듯이 도로시를 쳐다보았다. 도로시가 말했다. 들쥐를 부르면 어떨까? 들쥐들은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거야. 허수아비가 외쳤다. 그래 맞아.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도로시는 여왕 들쥐한테 선물 받은 뒤 줄곧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몇 분도 지나기 전에 작은 발들이 타닥타닥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들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여왕 들쥐도 있었다. 여왕 들쥐는 찍찍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로시가 말했다. 우린 길을 잃었어.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니? 물론이죠. 하지만 에메랄드시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에메랄드시를 등지고 반대편으로 걸었으니까요. 그때 여왕 들쥐가 도로시의 황금 모자를 알아보고 말했다. 황금 모자의 힘을 이용해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르지 그러세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오지에 에메랄드시로 데려다 줄 거예요. 도로시는 놀라서 말했다. 이 모자에 그런 힘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주문은 뭐지? 모자 안쪽에 적혀 있어요. 하지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르기 전에 우린 달아나야 해요. 그 원숭이들은 무척 짓궂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도로시는 지난번에 원숭이한테 혼난 일이 기억나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원숭이들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아니에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황금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복종해야 해요. 그럼 안녕. 여왕 들쥐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다른 들쥐도 모두 여왕 들쥐를 따라 사라졌다. 도로시가 황금 모자 안쪽을 들여다보니 낱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도로시는 거기에 적힌 지시를 읽은 다음 모자를 다시 머리에 썼다.
그러고는 왼발로 서서 주문을 외웠다. 에페, 페페, 카케. 허수아비가 궁금해서 물었다. 뭐라고 한 거야? 도로시는 이번엔 오른발로 서서 주문을 외웠다. 힐로, 홀로, 헬로. 양철나무꾼이 작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따라했다. 헬로? 도로시는 이번에 두 발로 서서 외쳤다. 지지, 주크, 지크. 그러자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도로시 앞에 허리를 깊이 숙이고 물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도로시가 말했다. 에메랄드시로 가고 싶은데 길을 잃어버렸어.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숭이 두 마리가 도로시의 팔을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사자를 안았고 작은 원숭이 한 마리는 토토를 안았다. 토토는 그 원숭이를 물려고 버둥거렸지만 작은 원숭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원숭이들을 따라 날았다. 처음에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무척 겁이 났다. 지난번에 원숭이들한테 혼쭐이 난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원숭이들이 전혀 딴판인 것을 알고 저 아래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며 유쾌하게 비행을 즐겼다. 도로시는 가장 커다란 원숭이 두 마리가 양쪽에서 받쳐준 덕분에 편안히 하늘을 날았다. 그중 한 마리는 우두머리 원숭이였다. 원숭이들은 손 가마를 만들어 도로시를 그 위에 태우고 도로시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다. 도로시가 물었다. 너희들은 왜 황금 모자의 힘에 복종해야 하지? 우두머리 원숭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하지만 갈 길이 머니 원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지요. 도로시가 말했다. 그래, 좋아. 우두머리 원숭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도 한때는 자유로운 원숭이였습니다. 큰 숲속에서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열매랑 과일을 따먹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은 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물론 우리들 가운데 몇몇은 장난기가 너무 심해서 이따금 날개가 없는 짐승들의 꼬리를 잡아 당기고 새들을 쫓아다니고 숲속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딱딱한 열매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재밌게 순간순간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오즈가 구름 속에서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의 일이죠. 그때 북쪽엔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사이기도 했지요. 공주님은 오직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만 마법을 사용했어요. 착한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죠. 공주님의 이름은 가엘리에트인데 루비 덩어리로 지은 멋진 궁궐에 살았습니다. 모두 공주님을 사랑했지만 공주님은 사랑할 만한 남자를 찾지 못해서 슬퍼했어요. 남자들은 모두 어리석거나 못생겨서 그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님의 짝으론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공주님은 마침내 잘생기고 남자답고 현명한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공주님은 그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남편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소년을 루비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착하고 훌륭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켈랄라였습니다. 켈랄라가 자라서 어른이 되자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남자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내다운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엘레트 공주님은 켈랄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때문에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 가엘레트 공주님이 있는 궁궐과 가까운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우두머리였는데 멋진 식사보다 장난을 더 좋아하는 노인네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일레트 공주님의 결혼식이 열리기 바로 전에 할아버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다 켈랄라가 강가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켈랄라는 분홍색 비단과 자주색 공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문득 장난을 치고 싶어진 겁니다. 할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아래로 내려가 켈랄라를 붙잡고 강 한복판으로 날아가서 물속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헤엄쳐서 나와봐. 네 옷에 얼룩이 생기는지 보자고. 물론 켈랄라는 헤엄을 잘 쳤습니다.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다재다능하게 키웠으니까요. 물 위로 떠오른 켈랄라는 껄껄 웃으면서 강기슭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켈랄라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본 가일레트 공주님은 궁궐에서 달려나왔고 비단과 공단으로 지은 옷이 물에 젖어 엉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님은 몹시 화가 났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날개를 꽁꽁 묶어서 켈랄라가 당한 것처럼 강물에 빠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켈랄라도 원숭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거들었지요. 가일레트 공주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조건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앞으로 영원히 황금 모자를 가진 사람의 명령에 3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모자는 켈랄라가 주는 결혼 선물로 만들어졌는데 공주님은 왕국의 절반을 모자값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날개에 달린 원숭이들은 황금 모자의 주인이 누구든 간에 그가 내리는 명령에 3번 복종하게 된 겁니다. 드로시는 무척 흥미로워하며 물었다. 공주님이랑 켈랄라는 어떻게 됐어? 켈랄라가 황금 모자의 첫 번째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켈랄라였습니다. 켈랄라는 공주님과 결혼한 뒤 우리를 모두 숲속으로 불러서 공주님 눈에 띄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주님이 우리를 꼴도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 우린 기꺼이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공주님이 무서웠으니까요. 황금 모자가 서쪽의 못된 마녀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따라야 했던 명령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못된 마녀는 우리를 시켜서 윙키드를 노예로 삼았고 그 뒤에는 오즈를 서쪽 나라에서 쫓아내게 했습니다. 이제 황금 모자는 아가씨 것이니까 아가씨는 우리한테 3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도로시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앞에 에메랄드시에 반짝이는 초록색 성벽이 보였다. 도로시는 이렇게 빨리 도착한 것에 놀랐고 여행이 끝나서 기뻤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 일행을 성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우두머리 원숭이는 도로시에게 공손히 절한 다음 부하들을 거느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도로시가 말했다. 멋진 비행이었어. 그러자 사자가 말했다. 그래, 덕분에 힘든 여행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 네가 그 놀라운 모자를 가져와서 천만 다행이야. 제 15장 무서운 오즈의 정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시의 성문으로 다가가서 종을 울렸다. 종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지난번에 만났던 문지기가 성문을 열었다. 문지기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다시 돌아온 거냐?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난 너희가 서쪽의 못된 마녀를 찾아간 줄 알았는데. 물론 그랬지요. 문지기가 미심쩍은 듯이 물었다. 그런데 그 마녀가 너희를 도로 보내주었단 말이냐? 허수아비가 말했다. 마녀는
우리가 여기로 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녹아버렸으니까요. 녹아버렸다고? 그거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런데 누가 그 못된 마녀를 녹여버렸지? 사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도로시가요. 아이고 이런. 문지기는 도로시 앞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고개 숙여 절을 했다. 그러고는 도로시 일행을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지난번처럼 커다란 상자 안에서 안경을 꺼내 눈에 씌워주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들은 에메랄드시로 들어갔다. 문지기는 도로시가 서쪽의 못된 마녀를 녹여버렸다고 외쳤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도로시 주위에 몰려와 무리를 지어 오지의 궁궐까지 그들을 따라왔다.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여전히 궁궐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름다운 초록색 하녀가 도로시 일행을 맞이했다. 하녀는 오지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전에 묵었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병사는 곧바로 접견실로 들어가 도로시 일행이 못된 마녀를 죽이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오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로시 일행은 오즈가 당장 자기들을 부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즈는 그러지 않았다. 이튿날도 오즈 마법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고 피곤했다.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서쪽 나라로 보내서 온갖 고생을 겪게 하고 노예 노릇까지 시켜놓곤 이제 와서 이렇게 소홀히 대접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허수아비가 초록색 하녀에게 말했다. 오즈한테 가서 전해요. 당장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서 혼내주겠다고. 그러자 마침내 오즈에게 대답이 왔다. 이튿날 아침 9시 4분에 접견실로 오라는 것이었다. 오즈는 서쪽 나라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 원숭이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저마다 오즈가 약속한 선물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로시는 딱 한 번 잠이 들었다가 캔자스로 돌아간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엠 아줌마는 도로시가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9시에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도로시와 친구들을 데리러 왔다. 4분 뒤에 그들은 오즈 마법사의 접견실로 들어갔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저마다 지난번에 보았던 모습의 오즈 마법사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텅 빈 방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그들이 전에 보았던 오즈의 어떤 모습보다도 섬뜩했다. 그래서 도로시 일행은 서로 몸을 찰싹 붙인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때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천장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 마법사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들은 방을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시가 물었다. 어디 계세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다. 너희가 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옥자에 앉겠다. 목소리는 이제 텅 빈 옥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도로시 일행은 옥자로 다가가 한 줄로 늘어섰다. 도로시가 말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물었다. 약속이라고? 무슨 약속?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면 캔자스로 돌려보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저한테는 두뇌를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저한테는 마음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저한테는 용기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그 못된 마녀를 없애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목소리가 좀 떨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도로시가 대답했다. 물을 부었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렸다고? 그거 참 어이가 없는 일이군. 내일 다시 오너라. 그동안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양철 나무꾼이 화가 나서 말했다. 생각할 시간은 벌써 충분히 가졌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도 화가 나서 말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도로시가 외쳤다. 오즈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사자는 마법사에게 겁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토토가 뒤로 펄쩍 물러서다가 구석에 세워놓은 병풍을 넘어뜨리고 말았다. 병풍이 콰다당 소리를 내며 쓰러졌기 때문에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모두 깜짝 놀랐다. 병풍으로 가려져 있던 자리에 작달막한 늙은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대머리의 얼굴은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 그 늙은이도 도로시 일행 못지않게 놀란 것 같았다.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치켜들고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오즈다. 때리지 마, 제발.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도로시와 친구들은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늙은이가 오즈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도로시가 말했다. 저번엔 커다란 머리만 있더니.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하고 만났을 때는 아름다운 귀부인이었는데.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오즈가 무시무시한 짐승인 줄 알았어. 사자가 외쳤다. 나는 오즈가 시뻘건 불덩이인 줄 알았어. 아니야.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보이게 했을 뿐이야. 아니다.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보이게 했을 뿐이야. 도로시가 외쳤다. 속임수를 썼다고요? 그럼 할아버진 위대한 마법사가 아니란 말인가요? 쉿, 조용히 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밖에서 들릴 거다. 그러면 나는 끝장이야. 다들 날 위대한 마법사로 알고 있거든. 도로시가 물었다. 그럼 마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 이상이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늙은이는 두 손을 맞비비며 말했다. 그래, 맞아. 난 사기꾼이야. 양철나무꾼이 실망해서 말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마음을 얻지? 사자가 말했다. 나는 어떻게 용기를 얻지? 허수아비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한탄했다. 나는 어떻게 두뇌를 얻지? 오즈가 말했다. 이보게들, 그런 건 사소한 문제야. 나를 생각해봐.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 내가 얼마나 지독한 공경에 빠지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도로시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란 걸 모르나요? 너희들하고 나 말곤 아무도 몰라.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왔기 때문에 내 정체가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뭐냐. 처음부터 너희들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나는 신하들조차 만나지 않았어. 그래서 신하들은 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인 줄 알고 있지. 도로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한테는
커다란 머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그건 속임수였다. 이쪽으로 와. 전부 다 말해줄 테니까. 오즈는 접견실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도로시와 친구들도 모두 뒤따라갔다. 오즈는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만든 머리 모양의 인형이 놓여져 있었다. 그 커다란 머리에는 얼굴이 꼼꼼히 그려져 있었다. 이걸 철사줄로 천장에 매달아 놓았지. 병풍 뒤에서 실을 잡아당기면 눈이 움직이고 입이 벌어져. 도로시가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어떻게 냈어요? 나는 복화술사란다. 그리고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지. 그래서 넌 이 커다란 머리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을 거다. 그리고 이건 내가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들이란다. 오즈는 귀부인으로 변장했을 때 입었던 옷과 가면을 허수아비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철나무꾼이 보았던 무서운 짐승은 널 조각에 털가죽을 꿰매 붙인 것일 뿐이었다. 사자가 보았던 불덩어리도 사실은 기름에 적신 손뭉치를 천장에 매달아 불을 붙인 것이었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를 속이다니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오즈는 애처롭게 말했다. 그래, 정말 부끄럽구나.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자, 모두 자리에 앉거라. 의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려주마. 도로시와 친구들은 의자에 앉아 오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오마하에서 태어났단다. 도로시가 외쳤다. 정말요? 오마하는 캔자스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오즈는 고개를 저으면서 슬픈 듯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여기선 아주 멀지. 난 어려서부터 서커스단에서 일했는데 훌륭한 스승한테 복화술을 배워서 복화술사가 되었지. 난 어떤 새나 짐승의 소리도 흉내낼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는 오즈는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그럴듯하게 흉내냈다. 토토가 귀를 쫑긋 세우고 새끼 고양이가 어디 있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을 정도였다. 얼마쯤 지나자 난 복화술이 실증이 나서 기구 타는 사람이 되었지. 도로시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서커스가 열리는 날 큰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서커스를 구경하러 모여들거든. 알겠어요. 하루는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땅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없었어. 기구는 구름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갔지. 꼬박 하루 낮과 하룻밤을 여행한 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기구가 낯설고 아름다운 나라 위를 날고 있더구나. 기구는 천천히 땅으로 내려와 사뿐히 내려앉았지. 그래서 난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고 날 위대한 마법사로 생각했던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내가 원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착하고 상냥한 사람들만 있더구나. 난 이곳 사람들에게 도시와 궁궐을 짓게 했지. 풍경이 워낙 아름답고 푸르렀기 때문에 난 이 도시를 에메랄드시라 부르게 했고 이곳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초록색 안경을 쓰게 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말이다. 도로시가 물었다. 그럼 이곳에 있는 게 모두 초록색이 아닌가요? 이 도시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야.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으니 당연히 모든 게 초록색으로 보일 수밖에. 에메랄드 시는 오래전에 세워졌어. 내가 기구를 타고 이곳에 왔을 땐 새파란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꼬부랑 늙은이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나라 백성들은 오랫동안 초록색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로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믿고 있다. 확실히 이곳은 보석과 기금속이 풍부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 난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었고 이곳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하지만 이 궁궐이 세워진 뒤로 난 여기에 들어박힌 채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웃나라의 진짜 마녀들이었어. 그 마녀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나라에는 마녀가 4명이 있는데 각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지. 다행히 북쪽과 남쪽의 마녀는 착한 마녀여서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의 마녀는 심술궂고 고약하기 짝이 없었지. 내가 자기네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나를 죽였을 거다. 그래서 난 오랫동안 마녀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단다. 동쪽의 마녀가 너희 집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난 서쪽의 마녀를 없애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 마녀를 녹여버렸는데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려니 너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도로시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아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마법사로서는 형편없지만.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럼 나한테 두뇌를 줄 수 없나요? 너한테는 두뇌가 필요 없어. 너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날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갓난아기는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지.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경험뿐이란다. 네가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될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두뇌를 주지 않으면 난 몹시 불행할 거예요. 가짜 마법사는 허수아비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난 대단한 마술사는 아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면 네 머릿속에 뇌를 넣어주마. 그런데 그 두뇌를 쓰는 방법은 말해줄 수가 없다. 그건 네가 스스로 알아내야 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법은 제가 스스로 찾아내겠어요. 걱정 마세요. 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 용기는요? 너는 이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너한테 필요한 건 자신감이야. 위험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은 없단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면서도 위험과 맞서는 거야. 그런 용기는 너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난 겁이 나요. 당신이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용기를 주지 않으면 난 정말로 불행할 거예요. 좋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너라. 너에게 용기를 줄 테니.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내 마음은요? 네가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네가 그걸 한다면 마음이 없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 거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죠. 당신이 나한테 마음을 준다면 난 어떤 불행도 군말 없이 참고 견디겠어요. 좋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면 마음을 주마.
도로시가 물었다. 저는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죠? 글쎄, 그 문제는 생각 좀 해봐야겠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너를 사막 건너편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동안 너희들은 이 궁궐에 머물면서 내 손님으로 지내기 바란다. 내 신하들이 너희를 극진히 모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거다. 내가 너희한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희를 도와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건 한 가지뿐이다.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다오.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지의 정체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왔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겁쟁이 사자는 물론 도로시까지도 이 위대한 사기꾼이 자기네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도로시는 오지가 한 짓을 모두 용서해줄 작정이었다.